결혼에 막 가정을 꾸린 자녀에게서 용돈을 받아 쓰다 보면 부모가 느끼는 고마움 뒤에는 자녀가 감내해야 하는 무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자칫 잊기 쉽다. 혼인과 동시에 마련해야 할 보금자리는 대부분 전세 혹은 월세 형태로 시작되는데 수도권 평균 전세 보증금이 억 단위로 치솟은 현실에서 젊은 부부는 은행권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집을 얻기조차 어렵다. 대출금 상환만 해도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고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처분 소득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여기에 출산과 육아가 겹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신생아 때부터 들어가는 분유기저귀 예방접종 육아용품 구입비는 기본이고 돌 무렵부터는 어린이집 보육료, 맞벌이를 선택한 가정의 경우엔 돌봄 교실이나 베이비시터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영유아 영어 학습지나 키즈카페 이용료 같은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지출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병원 진료나 응급실 방문이 발생하면 고정비는 또 한 번 요동친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혼 초기에 세운 장기 저축 계획, 이를테면 주택 청약 통장이나 장기 펀드, 혹은 노후 대비 연금 상품 같은 미래 투자 항목들은 월급에서 우선순위를 빼앗기기 일쑤인데 부모에게 보내는 용돈이 고정비처럼 자리 잡으면 그 투자는 쉽게 미뤄지거나 금액이 깎인다. 생활비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값이 불어나거나 예기치 못한 경조사에 지출이 생기면 젊은 부부는 엄마 아빠 용돈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심리적 의무감 때문에 결국 비상금 통장, 심지어 결혼 전부터 차근차근 모아 온 적금까지 해약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원래는 부모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한 작은 정성이었던 용돈이 어느새 고리처럼 목을 죄는 압박으로 변질된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려 죄송하다는 마음과 자신의 가정, 살림을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고 부모는 자녀의 밝은 목소리만 듣고 현실을 오판한 채 우리 딸, 우리 아들 그래도 잘 산다고 안심하기 쉽다. 그러나 통장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월말이 되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용돈 이체 알림을 확인한 뒤 젊은 부부가 한숨을 내쉬며 남은 잔액으로 장바구니 앱을 뒤적이거나 다음 달 신용카드 결제액을 계산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에는 식비, 공과금, 교통비까지 줄줄이 뛰어올라 체감 압박은 배가 된다. 용돈을 보내는 일 자체가 자식에게 재정적 짐이 된다는 사실을 부모가 미처 깨닫지 못하면 이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의 심적 스트레스와 생계, 압박으로 이어져 부부 갈등의 불씨로까지 번질 수 있다. 신혼이란 언제나 달콤하지만 동시에 불안정한 시기다.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배우고 때로는 서투름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하며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야 한다. 이런 와중에 효도라는 이름의 경제적 의무가 더해지면 자녀는 삶을 즐기고 경험을 확장할 기회를 줄이는 대신 부모에게 송금할 날짜만 손꼽게 된다. 그 결과는 어떨까? 자녀가 충분히 사랑을 전했다고 느끼기보다는 끝없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라는 초조함 속에 놓이는 반면 부모 역시 자녀와의 대화 주제가 자연스러운 일상이나 감정, 교류가 아니라 이번 달도 잘 보냈니? 또는 고맙다 같은 형식적 인사에 머무르며 관계의 폭이 점차 협소해진다. 용돈이란 애초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작은 표현일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 간 심리적 거리를 벌리는 불청객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서 매달 받는 금액이 아무리 작고 자녀가 자발적으로 주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뒤에 숨어 있을 경제적 현실과 정서적 압박을 한 번쯤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먼저 너희 가정이 안정될 때까지는 내 걱정 말고 내 살림에 집중해라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신혼살림을 짓누르던 큰 짐을 내려놓게 해주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부모 자신에게도 나는 부모로서 여전히 자녀를 지키고 있다는 뿌듯한 자존감을 안겨준다. 둘째로 문제되는 지점은 경제적 부담보다 더 은밀하고 뿌리 깊은 정서적 짐이다. 자녀가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꾸준히 용돈을 보낼 때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고맙다, 든든하다 같은 따뜻한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혹시라도 내가 이 돈을 줄이면 부모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효도하지 않는 불효, 자식으로 비칠까 하는 불안이 쌓여간다. 이러한 걱정은 우리 사회의 유교적 효시와 문화, 그리고 부모 봉양은 자식의 의무라는 오랜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다, 성공하면 부모부터 챙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세대에게 돈은 종종 효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물적 증표가 된다. 하지만 삶이 팍팍해질수록 이 증표는 사랑의 상징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족쇄로 변한다. 자녀는 월급날이 다가오면 통장을 들여다보며 먼저 부모님 송금액을 확보하려 애쓴다. 카드 결제일이 겹쳐 잔고가 빠듯해도, 자동차 보험처럼 큰 고정비가 몰려 있어도 용돈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심리적 금기선이 존재한다. 혹여 한 달이라도 걸으면 부모가 마음 아프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녀는 자신의 곤궁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한 채 끝없는 인내의 구렁텅이로 빠져든다. 표면상 밝게 웃으며 엄마, 이번 달도 잘 보냈어요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어쩌다 내가 부모님 앞에서 가난을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 하는 자책이 내재화된다. 이때 생겨나는 감정은 단순한 미안함이나 아쉬움이 아니다. 부모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운 마음, 경제적으로 부족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배우자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복합적으로 뒤엉킨 죄책감이 된다. 죄책감은 자존감을 갉아먹어 자녀 스스로를 능력 없는 사람이라 규정하게 만들고, 이는 다시 부모와의 상호작용 방식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친다. 예컨대 휴대전화 알림음이 울리면 혹시 부모님께서 돈 관련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까 하고 겁부터 내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해도 순간 얼굴빛을 가다듬느라 바빠진다. 이런 숨기기와 꾸미기가 반복되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줄고, 연락 자체가 용돈 이체 확인 메시지, 안부 인사 같은 의례적 교환으로 단순화된다. 이른바 형식적 연락은 겉으로 보기엔 효자 효녀의 모범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감정적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부모 입장에선 우리 애가 바빠도 꼬박꼬박 전화해 주네라고 생각하지만, 자녀가 실제로는 매달 송금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반대로 자녀는 용돈 보내는 날이야, 안부 전화해야지 같은 체크리스트식 접근을 하게 되므로 대화 주제가 깊어질 틈이 없어지고, 정작 듣고 싶었던 부모의 삶이나 조언, 혹은 자신의 고민은 묻어버린다. 그 결과 부모 자식 간의 정서적 친밀감은 서서히 얕아지고, 언젠가부터는 이번 달도 고맙다네, 잘 쓰세요 식의 단문 교신만 남는다. 정서적 짐이 오래 지속되면 부부 관계에도 금이 간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시댁처가 용돈이 가게에서 빠져나가는 큰 지출 중 하나이므로 저축이 줄거나 비상금이 고갈될 때마다 갈등이 싹튼다. 왜 이번 달 액수를 줄이지 못하냐는 현실적 의견과 부모님이 섭섭해하신다는 정서적 반론이 부딪히며, 갈등이 심화되면 이 문제를 아예 대화 금기어로 묻어둔다. 서로의 가치관을 확인하기보다 회피를 택하면서 부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화되지 못한 가족 관계라고 표현한다. 한 사람 자녀의 부모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으면 그 배우자나 자녀들까지도 감정의 불똥을 맞곤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자녀에게 부정적 자기 개념을 강화한다. 매달 용돈을 보낼 때마다 나는 아직도 부모 도움 없이 못 사는 어린애인가? 내 능력이 부족해서 부모에게 조금도 여유를 주지 못하네 같은 자기 비난이 반복된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우울감과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미충족 효심이라는 도덕적 자책이 더해지면 자녀는 이중의 심리적 압박에 직면한다. 결과적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행복, 더 나아가 자녀 손주 양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한편 부모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표면상 용돈을 받는 대상이라 만족해야 할 것 같지만, 자녀의 근황이 짧은 안부로만 파편적으로 전달되면 부모는 아이들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말 못할 외로움을 느낀다. 자식이 웃으며 괜찮다고 하는데도 왠지 불안과 슬픔이 스며드는 이유는 정작 진짜 속마음이 대화 속에 보이지 않아서다. 부모는 갈수록 우리 애들 요즘 힘들지 않은가 하며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 때문일까 불필요한 죄책감을 품기도 한다. 돈을 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아이들이 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용돈은 더 이상 행복한 선물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갉아먹는 미묘한 벽이 된다. 따라서 정서적 짐을 덜기 위해서는 돈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부모가 주도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내가 보내주는 마음은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 이젠 그 돈으로 너희 식구에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생활에 보태라라는 한마디가 자녀의 불안을 즉시 해소해주는 마법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용돈 이체일 대신 영상통화데이가 새로 달력에 자리 잡고, 대화 주제도 자연스럽게 이사 계획이나 손주의 성장 이야기, 혹은 부모의 건강관리 경험 같은 풍부한 삶의 담론으로 확장된다. 정서적 거리감은 빠르게 줄어들고,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삶을 숨기지 않고 편하게 공유하는 것을 보며 오히려 더 큰 뿌듯함을 느낀다. 결국 형식적 연락은 돈이 매개가 될 때 쉽게 굳어지지만 진정한 정서적 친밀감은 경제적 의무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싹튼다. 자녀에게서 용돈을 받지 않는 결정은 단순히 돈을 받지 않는다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부모가 먼저 나는 내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는 방식이며 자녀가 부모를 실망시킬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와 책임을 건강하게 재구성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정서적 짐을 걷어내면 그 자리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한 눈빛, 서로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함께하는 시간이 새롭게 채워지고 가족은 이전보다 더 굳건하고 풍성한 유대 속에서 웃을 수 있다. 송금 확인 알림이 띠링 울릴 때마다 부모는 얘가 잊지 않고 챙겨주는구나 하고 미소를 짓지만 그 짧은 문자가 곧 가족 대화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관계는 마치 오래된 우편함 속 묵은 영수증처럼 삭막해진다. 처음엔 고맙다, 든든하다는 따뜻한 메시지 몇 줄이 오갔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는 이번 달도 보냈어요라는 의무감 섞인 보고만 남기고 부모 역시 잘 받았다는 형식적 답례만 남겨두는 어색한 의례로 귀결된다. 이때 자녀가 회사에서 상사에게 질책을 들은 이야기, 손주가 처음으로 한글을 읽은 순간의 감동, 배우자와 의견이 엇갈려 마음이 답답했던 저녁 같은 날 것의 일상들은 문자창 밖으로 밀려나는데 이는 단순한 정보 손실을 넘어 마음의 연결고리가 서서히 녹슬어가는 과정이다. 정서 심리학에서 말하듯 공유된 감정의 빈도와 깊이가 친밀감의 핵심인데 송금 확인만 주고받는 관계는 감정을 교환할 통로 자체를 좁혀 어느 순간부터는 도무지 무얼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는 곤혹스러운 침묵만 남겨둔다. 하지만 부모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얘야, 내가 보내는 돈보다 내 목소리와 웃는 얼굴이 더 그립다. 이제 용돈은 그만 받고 내 일상 이야기를 들려다오라고 선언하는 순간 자녀는 벼랑 끝에서 구명주를 받은 사람처럼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쉰다. 드디어 말할 수 있겠구나. 사실은 요즘 살림이 빠듯했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실망할까봐 차마 얘기 못했어. 같은 눌려있던 고백이 터져나오고 지난 주말엔 가족끼리 근처 산책로를 다녀왔어. 손주가 도토리를 주워서 할머니 생각났대 같은 소소한 기쁨도 자연스레 공유된다. 대화 주제가 돈에서 감정으로, 의무에서 공감으로 이동하면서 가족의 정은 봄비에 젖은 씨앗처럼 다시 싹을 틔우고 부모는 자녀의 고민에 조언을 건네며 내가 아직도 저 아이에게 힘이 되는구나라는 존재 가치를 되찾는다. 동시에 자녀는 부모님은 내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확신 속에 자존감을 회복하고 배우자나 손주와의 관계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다. 그렇게 돈의 끈을 끊는 순간 문자창을 가득 채우던 송금 내역은 사라지고 대신 늦은 밤 진심을 털어놓는 음성 메시지, 웃음소리를 공유하는 영상통화, 주말에 된장찌개 해줄게라는 따뜻한 약속이 자리를 채우며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다시 온기와 서늘한 그늘, 그리고 비를 피할 지붕을 갖춘 든든한 집이 된다.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서 매달 일정에게 용돈을 받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하는 순간 가게의 통장에 자동이체 항목 하나가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 관계의 무게추가 근본적으로 이동한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부모의 자기 정체감이다. 그동안 나도 늙었으니 이제 아이들에게 조금쯤 기대어도 되겠지라며 속으로 변명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인생 선배이자 든든한 조언자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얻는다. 자식이 보내는 돈으로 생활의 일부를 충당하면 언뜻 실리적 편안함은 생기지만 동시에 나는 이제 아이들 덕분에 숨 돌린다는 무력감이 서서히 스며든다. 그러나 용돈을 거절하는 선택을 통해 부모는 스스로의 삶을 관리할 책임과 권리를 되찾고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지혜를 무형의 자산으로 전원의 자녀에게 건넬 준비를 하게 된다. 예컨대 퇴직 후 쌓아둔 소소한 투자 노하우나 집안 살림을 알뜰히 꾸려온 예산 운영 팁, 신용 관리와 보험 설계 같은 현실적인 조언이 자녀에게는 훨씬 값진 현금 흐름 개선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부모는 다시 무대 위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올라서며 자신의 목소리로 가족의 미래를 그리는 데 참여한다. 그 덕분에 자녀는 삶의 방향키를 쥔 주체가 부모가 아닌 나임을 분명히 자각한다. 매달 송금이라는 고정비에서 해방되면 첫째 달에는 단순히 통장에 남는 잔액을 보며 안도하지만 둘째 달부터는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장기적으로는 ETF나 연금저축, ISA 같은 자본시장 상품에 눈을 돌리고 단기적으로는 비상금 통장을 두텁게 쌓거나 교육주거 노후 등 세대별 재무 목표를 세분화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레
내 가족 재무제표 개념을 학습하게 되고 소비를 계획적으로 줄이며 불필요한 지출을 점검하는 태도도 몸에 밴다. 부모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면 자녀는 이번 달도 부모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하는 압박 대신 우리 가족에게 어떤 가치를 투자할까라는 창조적 질문을 던진다. 이는 결국 경제적 자립심을 강화하고 부부나 손주 세대와 함께 재무 목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연다. 흥미로운 것은 부모 역시 자녀의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보람과 안도, 그리고 가벼운 자부심을 동시에 느낀다는 점이다. 내 선택이 아이를 성장시켰구나 하는 긍정적 피드백은 부모의 노후 정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용돈을 매개로 한 단선적인 현금 흐름이 사라진 자리에 지식 경험 정서라는 복선적인 흐름이 생겨나 주말 오후 전화 한 통이 단순 안부를 넘어 이번 주에 투자 공부를 해봤는데 엄마 아빠 옛날엔 어떻게 저축했어? 같은 풍성한 대화로 확장된다. 부모는 자녀에게 조언을 건네면서 스스로도 시장 상황을 다시 공부하고 손주의 미래 교육 계획을 함께 그리며 인생 이막의 의미를 되찾는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돈이라는 수단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고 멀리 보고 계획하는 태도를 배워간다. 결국 부모가 짐을 내려놓은 자리에는 가족 구성원 서로를 북돋우는 건강한 긴장감. 즉, 나는 나의 몫을 책임지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응원한다는 동반자 의식이 자리 잡는다. 그 의식은 자녀를 더 성숙하게, 부모를 더 의연하게 하며 세대 간 의존 대신 상호 존중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관계의 지평을 열어준다. 다섯째로 중요한 점은 부모가 용돈을 고사함으로써 자녀가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종잣돈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그 자본이 장기적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거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신혼 초에는 월급 일부를 전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생활비, 육아비로만도 빠듯하게 쓰지만 그 와중에도 자녀는 청약 통장의 불입을 지속하거나 IRP 연금저축처럼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에 최소한의 자동이체를 걸어둔다. 여기에 매달 부모님께 송금하는 용돈이 고정비로 얹히면 약세장이 닥치거나 금리가 급등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항목이 결국 미래 투자 몫이다. 10만 원, 20만 원이 언뜻 크지 않아 보여도 복리 계산표를 펼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평균 연 6% 수익률 가정 시 30년 뒤에는 20만 원이 약 2,300만 원으로 불어난다. 부모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한마디는 곧 자녀의 노후 자산에서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셈이며 이로써 자녀는 조기 상환, 학자금 마련, 자녀 교육, 노후연금 등 생애주기별 재무 목표를 보다 탄탄히 설계할 수 있다. 더욱이 용돈 송금이라는 의무 지출을 떼어내면 자녀는 남는 현금을 단순 소비가 아닌 생산적 투자로 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자연스레 체득한다. 예컨대 ETF나 적립식 펀드, ESG 채권, 혹은 주택 마련을 위한 꾸준한 청약 납입처럼 구조적 투자 루틴을 만들고 배우자와 함께 월간 재무 리포트를 작성하며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인다. 이런 과정은 부부간 재정 투명성과 협업을 촉진해 가정 내 갈등을 줄이고 금융 문해력까지 높인다. 즉, 부모의 용돈 포기는 단순한 지출 절감이 아니라 자녀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시간과 기회를 확보하게 해주는 장기 프로젝트 지원이며 결과적으로 손주 세대까지 이어질 재정적 안전망을 두텁게 만드는 행위다. 한편 부모 자식이 솔직히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돈 문제는 부담과 미안함이 아닌 공동의 성장 서사로 전환된다. 우리는 내 행복을 우선한다는 부모의 선언은 자녀에게 경제적 자유라는 날개를 달아주고 자녀는 그런 신뢰를 발판 삼아 감사와 자부심을 품고 더 멀리 도약한다. 이때 부모는 받지 못한 돈의 허전함을 느끼기보다 자녀의 통장에 불어나는 복리곡선과 늘어나는 금융 지식을 지켜보며 저 아이가 스스로 서가는구나 하는 뿌듯함을 얻고 자녀는 매달 이체표 대신 투자 노트를 들고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며 한층 깊어진 대화의 장을 연다. 결국 종잣돈을 지켜준다는 선택은 부모 자식 모두에게 심리적 해방, 경제적 자립, 관계적 풍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안겨주며 돈이 아닌 꿈과 계획이 오가는 진정한 가족의 미래를 가능하게 한다. 부모가 이제 용돈은 그만 받겠다라고 먼저 선언하면 가족 내 힘의 균형이 돈을 주고받는 수직 구조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수평 구조로 자연스럽게 전환된다. 이때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대화의 방식과 태도다. 이전에는 자녀 쪽에서 이번 달도 보내드렸어요라는 일방향 보고로 대화가 시작되고 부모가 그래, 고맙다라고 응답하는 단문 교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용돈이라는 매개가 사라지는 순간 양쪽 모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다시 고민하게 된다. 고민이란 곧 관심과 성찰을 수반한다. 부모는 얘가 요즘 어떤 책을 읽을까? 회사 생활은 힘들지 않을까?를, 자녀는 아버지 어리는 좀 괜찮아지셨나? 어머니는 동네 친구분들과 언제 산책하셨지? 같은 세심한 질문을 떠올린다.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커지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상대의 감정과 경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모한다. 존중이 깔린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며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공감하는 언어가 자리 잡는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강조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실천되는 셈인데,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내가 이 집단 안에서 안전하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공유한다.